이 노래의 다음 박자를 내가 왜 알고 있는 거지? 대기업 회장의 전담 기사로 들어간 24살 장우는 첫날 밤 복도를 지나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재 문틈 사이로 회장의 콧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사도 없는 나직한 멜로디. 분명 처음 듣는 노래인데 머리가 아닌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더 무서운 건 그 다음 박자를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대체 장훈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17년 전 한겨울이었습니다. 서울 고속터미널 지하상가는 저녁 7시만 넘으면 인파가 쑥 빠졌습니다. 옷가게, 액세서리 가게, 분식집이 하나둘 셔터를 내리고 넓은 통로 위로 형광등 불빛만 허옇게 나왔죠. 한낮에는 사람들 발소리와 호객 소리가 뒤엉키던 곳이었는데 해만 지면 텅 빈 통로에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 울렸습니다. 지하상가 한쪽 구석, 작은 반찬 가게의 순남 할머니도 마지막 반찬통, 뚜껑을 닫고 셔터줄을 잡아당기는 참이었어요. 종일 서서 반찬을 팔고 나면 무릎이 시큰거렸지요. 오늘도 매출은 신통치 않았어요. 김치 2통, 잡채 1팩, 드르륵. 셔터가 반쯤 내려갔을 때였어요. 낡은 철판 사이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환풍기 소리인가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고양이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사람 목소리였어요. 그것도 아주 어린아이의 울음이었습니다. 순남 할머니는 셔터줄을 놓았어요. 낡은 운동화를 질질 끌며 소리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 폐업한 가게 앞 셔터가 내려간 어두운 구석이었어요. 바닥에 누군가 흘린 음료가 끈적하게 말라붙어 있었고 쓰다 버린 종이컵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구석에 뭔가 작은 것이 웅크리고 있었어요. 아이였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였어요. 얇은 면바지 하나에 소매가 짧은 점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에요. 점퍼 지퍼는 반쯤 내려가 있었고 안에 입은 흰 티셔츠에는 흙자국이 묻어 있었죠. 코끝이 빨갛게 얼어 있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왼쪽 무릎이 까져서 마른 핏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딱지가 앉으려는 건지 피가 마르려는 건지 핏자국 위로 먼지가 섞여 검붉은 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찢어진 비닐봉지 하나만 꼭 쥐고 있었는데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아이는 무릎 사이에 고개를 파묻고 끙, 끙, 목구멍에서 간신히 새어나오는 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울 힘조차 없는 것 같았어요. 순남 할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리가 저릿한 것도 허리가 쑤시는 것도 그 순간 다 사라졌어요. 할머니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지하상가 바닥이 무릎뼈를 눌렀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어깨에 걸쳐 있던 무릎 담요를 벗어서 아이의 등을 감쌌습니다. 가게 안작은 히터 옆에 하루 종일 걸어두었던 담요라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죠. 참기름 냄새가 배어 있는 낡은 담요였어요. 아이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사람 손길에 놀란 건지 할머니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가야,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엄마는?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담요를 양손으로 움켜쥐고 더 세게 웅크리기만 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담요 천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 할머니의 가슴을 콕 찔렀어요. 할머니는 가게로 뛰어들어가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0여 분 뒤 경찰이 도착했어요. 젊은 경찰이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아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몇 살이야? 아이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3번을 물어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찰이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내밀어도 아이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눈에는 아직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울음소리는 그쳐 있었어요. 마치 우는 것도 포기한 것처럼요. 일단 보호시설로 데려가겠습니다. 보호자 나타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아이를 안아 올리려는 순간이었어요. 아이가 갑자기 몸을 비틀더니 순남 할머니의 앞치마 끈을 움켜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어요. 그 손의 힘이 어찌나 세던지 할머니가 깜짝 놀라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아이의 크고 까만 눈이 할머니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지마. 여기 있어줘. 순남 할머니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감싸주며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같이 갈게요. 이해가 무서워하니까. 그날 밤 아이는 보호시설로 인계되었습니다. 순남 할머니는 시설 현관까지 따라갔어요. 아이의 손을 놓아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빼려 하자 아이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시설 직원이 아이를 안아 데려갔습니다. 아이가 직원의 어깨 너머로 고개를 빼꼼 내밀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죠. 점점 멀어지는 그 까만 눈이 순남 할머니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경찰은 실종아동 수색 공고를 냈습니다. 터미널 주변과 지하상가 곳곳에 전단지가 붙었고 관할 파출소 게시판에도 아이 사진이 올라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2달, 석 달.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주 일요일마다 오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순남 할머니였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직접 만든 잡채를 작은 도시락통에 담아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갔어요. 아이는 시설 밥은 젓가락만 대다 내려놓으면서 할머니가 가져간 잡채만은 한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당면 가닥 하나 안 남기고요. 그리고 할머니 얼굴을 보는 순간 울음을 뚝 그치는 건 매번이었어요. 시설 직원이 눈이 동그래져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울음을 멈추다니요. 면회 오시는 분들 보통 1~2번이면 끊기시는데 할머니는 매주 꼬박 오시네요.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나직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안 오면 이 애가 누굴 기다려. 석 달째 되던 날 순남 할머니는 위탁보호 신청서를 들고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심사가 만만치 않았어요. 할머니의 나이가 70을 바라보고 있었고 수입이라곤 하루 매출 몇만 원짜리 반찬 가게가 전부였으니까요.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넘기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시설장이 직접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이 아이는 이 할머니만 따릅니다. 3개월을 지켜봤습니다. 심사가 통과되었습니다. 순남 할머니가 아이를 데리러 간 날 시설 현관 유리문이 열리자 아이가 할머니에게 뛰어왔어요. 할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앞치마 끈을 꼭 쥐었습니다. 석 달 전 지하상가에서 만났던 그 밤과 똑같은 모습이었죠. 할머니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이에게는 이름이 없었어요. 기록도 없었습니다. 5살 이전의 흔적이 세상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죠. 할머니는 반찬 가게 카운터에 앉아 종이 위에 이름을 여러 개 써보았어요. 쓰고 지우고 또 쓰고 지우고. 그러다 어느 이름에서 펜이 멈췄습니다. 장훈. 할머니가 입안에서 그 이름을 굴려보았어요. 그리고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씩씩하게 크라, 우리 장훈이. 그날 밤 반찬 가게 뒷방 좁은 이불 위에 둘이 나란히 누웠습니다.
방이 좁아서 할머니의 팔이 장훈의 어깨에 닿아 있었어요. 장훈은 할머니의 앞치마 끈을 한 손에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참기름 냄새와 따뜻한 체온. 할머니가 투박한 손으로 장훈의 이마를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그러자 장훈이 웃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지하상가에서 발견된 이후로 이 아이가 웃은 건 그날 밤이 처음이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정도의 아주 작은 웃음이었지만 순남 할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웃음이었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볼 위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잠든 장훈의 얼굴을 한참 내려다보며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려 주었어요.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걱정 마. 장훈의 작은 손가락이 잠결해도 앞치마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훈의 새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참기름 냄새 배어있는 반찬가게 뒷방, 그 좁은 방 한 칸이 이 아이의 온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직 장훈은 알지 못했어요. 17년 뒤 자신이 어떤 집의 문을 두드리게 될지, 그리고 그 집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콧노래 한 소절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거라는 것을요. 17년이 흘렀습니다. 지하상가 반찬가게 뒷방은 그때나 지금이나 좁았습니다. 새벽 4시 반 장훈의 눈이 떠졌어요.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머리맡 선반의 혈당 측정기를 더듬었습니다. 옆에 누워 계신 할머니의 손가락 끝을 조심스럽게 잡고 바늘을 가져다 댔어요. 찰칵. 작은 소리에 할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또 새벽부터 이러고 있어? 잠겨 있지만 투덜거리는 목소리였어요. 수치 확인만 할게요. 금방이에요. 화면에 뜬 공복 혈당은 정상 범위를 한참 벗어나 있었습니다. 장훈의 입술이 살짝 굳었어요.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괜찮네요. 어제보다 나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할머니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둘 다 모른 척 했습니다. 17년을 함께 살아온 사이에는 그런 거짓말이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약통에서 알약새 알을 꺼내 할머니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문 안쪽 자석 클립 밑에 종이들이 겹겹이 꽂혀 있었어요. 병원 청구서였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이번 달 투석비, 모서리에 빨간 글씨로 독촉이라고 찍혀 있었죠. 320만 원. 그 아래로 지난달 것, 지지난달 것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장훈은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할머니의 병은 당뇨의 만성심부전까지 겹쳐 있었습니다. 주 3번 투석을 받아야 했고 약값에 검사비에 교통비까지 더하면 매달 청구서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장훈은 낮에는 배달 일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을 마치고 뒷방에 들어오면 할머니가 히터 앞에 무릎 담요를 덮고 쪼그려 앉아 기다리고 계셨어요. 주무시라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2개의 일을 합치면 어떻게든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청구서는 장훈이 버는 속도보다 빠르게 쌓였습니다. 빨간 독촉 도장이 1장, 2장, 3장.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그 글씨가 눈을 찔렀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핸드폰으로 9일란을 항상 보곤 했는데 눈이 멈춘 곳이 있었어요. 대기업 회장 전담 운전기사 및 경호 담당 모집, 저택 숙식 제공. 그 옆에 적힌 연봉 숫자를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어요. 지금 자기가 2가지 일을 합쳐서 버는 돈의 2배가 넘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걸로 할머니 투석비를 내고도 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돌아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빨간 독촉 글씨가 형광등 아래서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장훈은 휴대폰에 저장해 놓은 것을 다시 봤어요. 면접은 사흘 뒤,
평창동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언덕길을 올라가는 동안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좁은 지하상가 통로 대신 넓은 도로가 펼쳐졌고 다닥다닥 붙은 가게들 대신 한 채가 성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정원수가 가지런하게 다듬어진 게 보였어요. 장훈이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며 주소를 확인하고 인터폰을 눌렀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렸고 정원을 지나 현관까지 가는 길이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잔디밭이 골프장처럼 반듯했고 길 양옆에 늘어선 가로등은 장훈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천장이 아찔하게 높았고 한쪽 벽면이 통유리창이라 정원의 초록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소파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남자. 서류에 시선을 고정한 채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장훈 씨? 네, 안녕하십니까. 이장훈입니다.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명한 회장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날카로운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뭔가 지쳐있는 기운이 깔려 있었어요. 오랫동안 잠을 못 잔 사람 같았습니다. 회장은 이력서를 훑어보는 대신 장훈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마치 글씨가 아니라 사람의 무언가를 저울질하는 것 같았죠. 장훈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의 정적이 어깨를 짓눌렀지만 눈은 똑바로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윽고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운전만 하면 돼요. 딴 데 관심 두지 마시오. 그 한마디가 가슴에 묵직하게 박혔습니다.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어요. 경고였습니다. 무엇을 경고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회장의 목소리에 담긴 서늘함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어요. 채용 연락은 그날 저녁에 왔습니다. 장훈은 할머니가 투석을 받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투석실 앞 복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나오셨습니다. 팔에 투석 바늘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반창고 밑으로 멍이 퍼져 있었죠. 장훈은 휠체어 손잡이를 잡으며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손잡이를 잡을 때마다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할머니, 나 취직했어. 회장님 댁에서 운전기사 하게 됐어. 숙식도 되고 월급도 많아. 이제 걱정 마세요. 장훈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봉지에서 사과를 꺼내 깎기 시작했어요. 과도를 쥔 손이 느렸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어요. 껍질이 길게 이어지다가 뚝 끊어졌습니다. 남의 집에서 눈치 보며 살지 마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져 보였어요. 장훈은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17년 전 지하상가에서 담요를 벗어 자신을 감싸주었던 손. 매주 일요일 잡채 도시락을 싸던 손. 위탁보호 신청서를 들고 구청 문을 밀던 손. 걱정 마세요. 운전만 하면 된대요. 할머니는 깎은 사과를 장훈의 손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뭐가 이상하면 바로 나와. 알았지? 평소에 걱정 마라, 잘 될 거다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나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장훈은 그때 그 말의 무게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손등에 투석 바늘 자국이 파랗게 남아있는 것만 눈에 들어왔을 뿐이었어요. 입주하는 날, 장훈은 낡은 스포츠 가방 하나를 들고 저택 앞에 섰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할머니가 마지막에 꾹꾹 눌러 넣어준 사과 2알. 가방 지퍼 사이로 사과 꼭지가 삐져나와 있었어요. 거대한 철문 앞에
낡은 가방 하나를 든 모습이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어요. 철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장우는 한 발을 내디뎠어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문 안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저택생활 첫날이었습니다. 짐을 풀 틈도 없이 가사 총괄 윤 실장이 장훈을 데리고 저택 안내를 시작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머리카락을 한 올도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겼고 구두 소리가 복도에 정확한 박자로 울렸어요. 이 집에서 15년을 일했다는 사람답게 걸음 하나, 말투 하나에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기사 숙소는 1층 끝입니다. 식사는 부엌에서 직접 챙겨 드시고 차고는 정원 쪽 별도 출입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윤 실장이 복도를 걸으며 하나씩 짚어주었어요. 장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습니다. 거실, 부엌, 정원으로 나가는 문, 차고. 저택은 장훈이 살던 반찬가게 뒷방의 수십 배는 되어 보였어요. 복도 하나가 지하상가 통로만큼 길었습니다. 벽에는 액자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는데 전부 풍경화나 추상화였어요. 가족 사진은 단 한 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훈은 그게 살짝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어요. 안내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윤 실장이 1층 복도 끝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장훈의 숙소에서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복도 맨 끝에 문이 하나 있었어요. 다른 문들과 달랐습니다. 나무색이 확연히 발에 있었고 노쇠 문손잡이가 오랜 세월 사람 손을 탄 듯 반들반들 달아 있었죠. 여기는 출입 금지입니다. 윤 실장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다른 직원도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장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날부터 쓸데없는 호기심을 보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고개를 숙이는 순간 문 아래 틈새로 희미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나프탈렌이었어요. 조명 냄새. 오래된 옷이나 물건을 보관할 때 쓰는 그 냄새였습니다. 장훈의 콧잔등이 미세하게 찡긋했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냄새 자체는 특별할 것 없는데 코끝에 닿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서늘해졌거든요. 마치 아주 오래전에 이 냄새를 맡은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 느낌은 잠깐이었습니다. 장훈은 고개를 돌렸어요. 윤 실장을 따라 숙소로 향하면서도 등 뒤에 남겨진 그 문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달아반들한 문손잡이, 바랜 나무색, 누군가 오랫동안 그 문 앞을 서성였다는 흔적 같았어요. 숙소는 금지된 방에서 복도로 몇 걸음 떨어진 작은 방이었습니다. 반찬가게 뒷방보다는 넓었지만 저택의 다른 공간에 비하면 소박한 편이었어요.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협탁. 창문으로 차고 쪽 정원이 보였습니다. 장훈은 가방을 침대 위에 내려놓고 지퍼를 열었어요. 할머니가 넣어준 사과 2알이 옷 사이에서 굴러나왔습니다. 사과를 협탁 위에 올려놓고 잠시 바라보았어요. 빨간 사과가 하얀 협탁 위에서 유난히 선명해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장훈은 차고로 나가 회장의 차량을 점검했어요. 내일부터 바로 운전을 해야 하니까 차 상태를 미리 확인해 두려는 거였습니다. 검은색 세단은 흠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시트를 조절하고 미러 각도를 맞추고 마지막으로 글로브 박스를 열었습니다. 차량 매뉴얼과 선글라스 케이스 옆에 작은 방향제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비누향이었습니다. 장훈은 방향제를 집어들었어요. 라벨이 발에서 글씨가 거의 안 보였습니다. 뒤집어 보니 유통기한이 찍혀 있었는데 10년도 더 전에 만료된 것이었어요. 향이 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 이걸 여기에 그대로 두고 있었던 거죠.
장우는 새 방향제로 교체하려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대로 두세요. 뒤에서 윤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차고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소와 같았지만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건 회장님 지시입니다. 교체하지 마세요. 장우는 방향제를 도로 글로브 박스에 넣었습니다. 유통기한이 10년 넘게 지난 방향제를 그대로 두라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첫날이었습니다. 물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장우는 숙소에서 이불을 깔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낯선 천장, 낯선 냄새, 낯선 정적. 반찬 가게 뒷방에서는 할머니의 숨소리와 지하상가 환풍기 소리가 자장가처럼 깔렸는데 여기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열었어요. 숙소 안에는 화장실이 없었고 복도 끝 공용 화장실을 써야 했습니다. 슬리퍼를 끌고 복도를 걸었어요. 두꺼운 카펫이 발소리를 삼켰습니다. 그때였어요. 2층 서재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장우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누군가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음정이 높지도 않았고 가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하고 이어지는 나직한 콧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 멜로디의 박자가 묘했어요. 한 박자씩 쉬어가는 아주 독특한 리듬이었습니다. 장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가슴 안에서 북을 치는 것 같았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등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처음 듣는 노래인데 왜 이렇게 온몸이 반응하는 걸까요?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멜로디가 한 소절 끝나고 짧은 정적이 흐르는 사이 장훈의 머릿속에서 다음 박자가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 노래의 다음 부분을요.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알고 있었어요. 심장이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먼 옛날 누군가의 품 안에서 그 사람의 가슴에 귀를 대고 들었던 것 같은 진동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눈물이 나려는지 알 수 없었어요. 장우는 자기도 모르게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손바닥 아래서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왜 이러는 거지? 왜 이 노래를 알고 있는 거지? 기억을 붙잡으려 했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 감각만 남고 형체는 사라졌어요. 콧노래가 멈췄습니다.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소리가 뚝 끊겼어요. 장우는 화들짝 정신이 들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서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고개를 흔들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이불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귓가에 아까 그 멜로디가 아른거렸어요. 심장은 아직도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장우는 나직하게 중얼거렸어요. 왜 이 집이 낯설지 않지?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용한 숙소에 장훈의 혼잣말만 낮게 울렸어요. 그리고 장훈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자신의 몸을 뒤흔든 그 콧노래가 앞으로 자신의 인생까지 뒤흔들게 될 거라는 것을요. 며칠이 지나자 장훈은 저택의 리듬에 조금씩 몸을 맞춰갔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차고로 나갔어요. 회장의 구두를 닦고 세단 엔진을 예열하고 실내 온도를 맞춰 놓았습니다. 회장이 현관을 나서는 시간은 정확히 7시였어요. 1분도 어긋나는 법이 없었죠. 장훈은 그 시간에 맞춰 차 문을 열고 기다렸습니다. 회장은 고개 한번 끄덕이지 않고 뒷좌석에 탔어요. 그게 이 집의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사모님 미옥이 매일 아침 보리차를 끓여 보온병에 담아 숙소 문 앞에 놓아두는 거였습니다. 장훈이 새벽에 문을 열면 조그만 보온병이 놓여 있었어요. 뚜껑 위에 하얀 김이 새벽 공기에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 전체에게 돌리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요리사한테 물어보니 고개를 저었어요. 나한테는 안 주시는데 기사님한테만 그러시나 봐요. 목소리에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지만 장훈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차고로 나가기 전에 보온병 뚜껑을 열고 한 모금 마셨어요. 구수한 보리차 향이 코끝을 타고 목구멍 안쪽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장훈은 보온병을 든 채 멈춰 섰어요. 왜 이러는 거지? 그냥 보리차인데. 코끝을 감싸는 이 구수한 향. 어디선가 이걸 매일 마셨던 것 같은 느낌이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왔습니다. 첫날 밤 복도에서 콧노래를 들었을 때와 비슷한 감각이었어요. 머리로는 모르는데 몸이 먼저 반응하는 그 느낌. 장훈은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고 보온병 뚜껑을 닫았어요. 피곤해서 그런 거야. 속으로 되뇌었지만 손에 쥔 보온병을 놓지 못했습니다. 사모님은 장훈에게 유독 따뜻했어요. 다른 직원에게는 사무적이었습니다. 요리사에게 식단을 지시할 때도 정원사에게 일을 맡길 때도 정갈하지만 거리가 있는 말투였죠. 그런데 장훈에게는 달랐어요. 외출 전에 현관을 지나가다 장훈을 보면 꼭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날씨 춥다던데 차 안에서도 히터 틀어놓고 있어요. 장훈은 어색했지만 싫지는 않았어요. 누군가가 자기 몸을 챙겨주는 그 말투가 할머니와 닮아 있었거든요. 한 번은 장훈이 차고에서 세차를 하다 손등이 갈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오니 문 앞에 핸드크림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포장도 안 뜯은 새 것이었습니다. 누가 놓았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정원사와 요리사는 휴게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사모님이 기사한테 왜 저러시지? 전에 기사 2명 있었는데 저런 적 없었거든. 장훈은 그 말을 복도에서 우연히 들었지만 모른 척 지나갔어요. 차 안에서 회장과 보내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긴 침묵이었습니다. 회장은 말이 거의 없었어요. 뒷좌석에서 서류를 보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간혹 전화를 받을 때만 낮고 짧은 목소리가 울렸죠. 하지만 가끔 라디오에서 클래식이 나오면 오른손 검지로 무릎을 두드리는 버릇이 있었어요. 탁, 탁, 탁. 곡의 리듬과 미세하게 어긋나는 자기만의 박자였습니다. 장훈은 백미러로 그 손을 볼 때마다 묘한 편안함을 느꼈어요. 신호 대기가 길어지면 회장이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장훈은 그런 날이면 말없이 라디오 볼륨을 한 칸 낮춰놓았어요. 시킨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장훈의 왼손 검지가 핸들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탁, 탁, 탁. 회장과 똑같은 리듬이었습니다. 깨닫는 순간 손을 멈췄어요. 등에 식은땀이 배었습니다. 왜 내가 이걸 따라하고 있지? 회장은 차 안에서 가끔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업 초기에 창고에서 잠을 자며 버텼던 이야기. 아내 미옥을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그런데 딱 하나 절대 꺼내지 않는 주제가 있었어요. 아이. 한 번은 라디오에서 실종아동 관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이 갑자기 말했어요. 채널 돌려.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장훈은 얼른 채널을 돌렸습니다. 백미러 속 회장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창밖을 보는 눈이 젖어 있는 것 같았지만
장훈은 더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들여다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장훈은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기 전에 채널을 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뉴스 채널은 피했어요. 음악 채널만 틀었습니다. 회장이 그걸 눈치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다시는 채널을 돌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장훈은 외출 허가를 받고 할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지하상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반찬가게 셔터가 반쯤 올라가 있었어요. 그 틈으로 익숙한 참기름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뒷방에 들어서니 할머니는 히터 앞에 앉아 물을 썰고 계셨어요. 장훈은 옆에 앉아 사과를 깎았습니다. 할머니도 사과를 깎았어요. 둘이 나란히 앉아 사과를 깎는 게 이 집의 오래된 풍경이었죠. 할머니의 손놀림은 예전보다 느려져 있었습니다. 투석을 받고 나면 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껍질이 두껍게 깎였지만 장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그 집 있잖아. 응. 이상하게 편해요. 처음 가는 남의 집인데 낯설지가 않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할머니의 과도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사과 껍질이 길게 늘어진 채 매달려 있었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장훈은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며 씹는데 정신이 팔려서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편한 게 꼭 좋은 건 아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았어요. 과도를 쥔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장훈은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할머니가 원래 걱정이 많은 분이니까. 하지만 할머니는 장훈이 사과를 다 먹을 때까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멀리 아주 먼 곳을 향해 있었어요. 저녁 지하상가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장훈은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사모님이 아침에 담아준 보리차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지근해졌지만 구수한 향은 그대로였어요. 버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콧노래도 그렇고 보리차도 그렇고 회장의 손버릇도 그렇고 이 집에서 느끼는 것들이 전부 처음인데 처음 같지가 않았어요. 뭔가를 잊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아주 중요한 걸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느낌. 그 느낌이 불안한 건지 그리운 건지조차 구분이 안 됐어요. 장훈은 보온병을 2손으로 감싸 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온병의 온기가 손바닥에서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어요. 장훈이 저택에 온 지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현관문이 열리더니 캐리어를 끌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현수였습니다. 회장의 아들.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거였어요. 24살. 장훈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세련된 코트에 깔끔하게 다듬은 머리카락. 한눈에 봐도 좋은 집 아들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깔려 있었습니다. 오래 비행기를 탄 피로일 수도 있었지만 장훈에게는 잠을 잘 못 자는 사람 특유의 얼굴처럼 보였어요. 사모님 미옥이 현관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어머 왔어? 밥 먹었어? 사모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높고 들떠 있었어요. 아들의 코트를 받아들고 어깨에 먼지를 톡톡 털어주었습니다. 장훈은 거실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사모님이 자신에게 보여주던 따뜻함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이건 진짜 가족의 온도였어요. 현수의 눈이 장훈을 향했습니다. 위아래를 훑어보는 시선이 짧았지만 차가웠어요. 저 사람 누구예요? 새로 오신 기사님이야. 장훈 씨. 아. 현수는 그 한 글자만 남기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캐리어 바퀴가 계단에 부딪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장우는 그 뒷모습을 보며 등에 서늘한 기운이 스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장훈이 더 신경 쓰인 건 다른 거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회장이 아들이 돌아왔는데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신문을 내려놓지도 않았습니다. 시선만 잠깐 올렸다가 다시 내렸어요. 사모님이 아들을 반기는 온도와 회장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장우는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원래 부엌 옆 작은 식당에서 따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사모님이 장훈을 불렀습니다. 식탁에 자리가 하나 더 세팅되어 있었어요. 사모님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같이 먹어요. 요리사가 된장찌개를 잘 끓였거든. 장훈은 어색했지만 앉았어요. 회장의 자리와 사모님의 자리 사이, 그 옆이 현수의 자리였습니다. 장훈은 식탁 맨 끝에 앉았어요. 그때 현수가 내려왔습니다. 가족 식탁에 기사가 앉아 있는 걸 본 현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니, 기사분은 직원 식당이 따로 있잖아요.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사모님의 손이 순간 멈췄지만 금방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오늘은 같이 먹자. 자리 넓은데 뭘. 하지만 장우는 이미 젓가락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조용히 밥그릇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식탁을 나가는 장훈의 등 뒤로 현수의 시선이 따라붙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수가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수는 7살 때 보호시설에서 정명한 부부에게 입양되었어요. 그 사실을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같은 반아이가 던진 말이 시작이었어요. 너 진짜 아들 아니지?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네 아빠가 보육원에서 데려왔대. 그날 현수는 교실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울지 않았어요. 대신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시험 성적표를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볼 수 있게. 아버지가 서재에서 경제 뉴스를 볼 때면 옆에 앉아 함께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했어요. 미국 유학도 아버지가 원하는 경영학이었습니다. 웃을 때도 화낼 때도 마음속에서 한번 점검했어요. 이러면 실망하시려나. 이러면 괜찮으려나. 완벽한 아들. 그게 현수가 10년 넘게 연기해온 역할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대본 없이 무대에 선 적이 없었어요. 그런 현수에게 장훈의 존재는 위협이었습니다. 돌아온 지 이틀째 새벽이었어요. 현수는 잠이 오지 않아 2층 자기 방 창문 쪽에 서 있었습니다. 정원 쪽으로 희미한 불빛이 보여 내려다보았어요. 새벽녘 엄마가 직접 기사 숙소 앞에 보온병을 놓고 돌아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현수의 손이 커튼을 움켜잡았어요. 나한테는 저런 적 없으면서. 그 생각이 순간적으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보리차 하나 가지고 뭘. 하지만 평생 자격을 증명하며 살아온 사람에게는 그 보온병 하나가 거대한 균열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차고에서 충돌이 일어났어요. 장훈이 아침 배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벽면 키보드에서 회장차 키를 꺼내는데 바로 옆에 걸린 현수의 키가 함께 딸려 바닥에 떨어졌어요. 장훈이 주워서 다시 걸려는 순간 현수가 차고로 들어왔습니다. 왜 내 키를 갖고 있어? 눈이 좁아져 있었어요. 떨어져서 주운 겁니다. 같이 걸려 있어서 딸려 나온 거예요. 장훈이 키를 내밀었지만 현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걸음 다가와 장훈의 가슴팍을 밀었어요. 세 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밀었어요. 장훈이 반걸음 밀렸습니다.
장훈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턱에 힘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주먹을 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참지 못하면 끝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할머니 투석비. 그 세 글자가 머릿속을 꽉 채웠어요. 이 집에서 소란 피우면 둘 다 못 버팁니다. 차고 입구에서 윤 실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언제 왔는지 모르게 서 있었어요. 현수는 입술을 꽉 다물고 키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장훈은 쥐었던 주먹을 천천히 폈어요.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반달 모양으로 패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아직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화가 났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밀려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화보다 더 큰 것이 장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잃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었어요. 장훈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회장의 세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엔진을 예열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현수는 자기 방에서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랍을 열었어요. 가장 깊숙한 곳, 양말 밑에 숨겨둔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보호시설 마당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7살짜리 현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자기가 곧 입양될 거라는 것도, 그 입양이 사랑 때문이었는지 빈자리 때문이었는지도. 현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쥔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어요. 사진 속에서는 웃고 있는데 지금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진짜로 원했던 건 나였을까? 아니면 그냥 아무 아이라도 괜찮았던 걸까? 잃어버린 진짜 아들 대신 데려온 아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 때마다 현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현수는 사진을 도로 서랍에 넣고 양말로 덮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만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현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완벽한 아들의 얼굴을 다시 꺼내 써야 한다는 것을요. 한 달이 지나자 장훈과 회장 사이에는 말 없는 유대가 생겼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말이 적었어요. 하지만 차 안의 침묵이 처음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된 침묵이었는데 이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 되었어요. 신호 대기가 길어지면 회장이 먼저 한마디를 꺼내는 날도 생겼습니다. 나 처음에 사업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 미쳤다고 했어. 장훈은 백미러 속 회장의 얼굴을 살짝 올려보았어요. 창고 하나 빌려서 시작했는데 겨울에 난방이 안 돼서 패딩 입고 잤어. 마누라가 도시락 싸와서 같이 먹고. 회장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는 눈이었어요. 장훈은 그런 순간이 좋았습니다. 이 사람도 처음부터 이 자리에 있던 게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장훈은 말없이 라디오 볼륨을 한 칸 낮추고 회장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회장에게는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화제든 자연스럽게 이어가다가도 아이와 관련된 주제가 스칠 기미만 보이면 입을 닫았어요. 화제를 바꾸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문장이 끊겼어요. 마치 그 단어 앞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드문 일이었어요. 회장이 저녁 식사 후에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장훈에게 앉으라고 한 거였습니다. 보통 기사는 식사가 끝나면 숙소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날은 회장이 거실 텔레비전 앞에서 뉴스를 보다가 장훈을 불렀습니다. 장훈 씨, 잠깐 앉아봐. 장훈은 어색하게 소파 끝에 걸터 앉았어요. 텔레비전에서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게
저 회사 주가가 올해 들어 반토막이 났어. 경영진이 판단을 잘못한 거야. 회장 특유의 습관이었습니다. 말을 시작할 때마다 그게를 먼저 꺼내는 버릇이었어요. 차 안에서도 전화할 때도 혼잣말할 때도 늘 그랬습니다. 장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어요.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게 뭐든 기본이 있어. 기본을 무시하고 것만 키우면 결국 무너져. 장우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기초가 안 되면 위에 뭘 올려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이었어요.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장우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1초 뒤에야 깨달았어요. 그게 회장의 말 시작 습관을 그대로 쓴 거였습니다. 의식한 게 아니었어요. 입에서 저절로 나온 거였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자기 말이었던 것처럼. 장훈이 먼저 놀랐어요.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낯선 게 아니었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무서웠습니다. 무릎 두드리기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인 거라고 넘길 수 있었어요. 보리차에 눈시울이 뜨거워진 것도 피곤해서라고 둘러댈 수 있었죠.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말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말투가 자기 입에서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마치 원래부터 자기 말이었던 것처럼. 회장의 손이 멈춰 있었어요. 리모컨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장훈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 장훈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날카로움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지만 확인하는 게 무서운 사람의 눈이었어요. 그 말 어디서 배웠지? 회장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왔어요. 장훈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몰랐거든요. 왜 그 말이 입에서 나왔는지, 어디서 배운 건지, 머릿속을 아무리 뒤져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리모컨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딸깍. 조용한 거실에 그 소리만 울렸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장훈을 한 번 더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올라갔어요. 등이 구부정해 보였습니다. 평소에 어깨를 꼿꼿이 세우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그 뒷모습은 10년은 더 늙어 보였어요. 장훈은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만 혼자 떠들고 있었어요. 장훈은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심장이 아직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콧노래, 보리차, 무릎 두드리기, 그리고 이제는 말버릇까지 전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냥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들. 장훈은 소파에서 일어나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에 나왔어요. 1층 복도 끝이 보였습니다. 금지된 방. 문 아래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첫날 나프탈렌 냄새만 맡았던 그 방에 누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장훈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불빛은 꺼지지 않았어요. 장훈이 숙소로 돌아갈 때까지, 그리고 아마 새벽이 올 때까지도. 다음날 저녁에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2층 서재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과 사모님이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지만 목소리가 높아져 있어서 복도까지 새어나왔어요. 그 아이를 자꾸 의심하면 안 돼요. 사모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의심이 아니야. 나도 모르겠어.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지쳐 있었습니다. 장훈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 아이.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말하는 건지. 장우는 숨을 죽인 채 서재 앞을 빠르게 지나갔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숙소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어둠 속에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나는 대체 왜 이 집의 모든 것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지? 콧노래, 보리차, 손버릇, 말버릇. 하나하나는 우연이라고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만큼 쌓이면 우연이 아니었어요.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우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서서히, 아주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요. 말버릇 사건 이후 저택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회장은 장훈에게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차 안에서도 현관에서도 한 달 동안 쌓아 올린 유대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장훈은 그 이유를 몰랐어요. 하지만 가장 먼저 변화를 감지한 건 현수였습니다. 아버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현수는 본능적으로 알아챘어요. 식사 중에 아버지의 시선이 자꾸 장훈 쪽으로 향하는 것, 서재에 틀어박혀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는 것, 아들인 자기에게 말이 더 줄어든 것, 현수에게 그 모든 징후는 한 가지로 수렴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버리려 한다. 현수는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설탐정 쪽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사람 하나 좀 알아봐줘. 이름은 이장훈. 우리 집 운전기사야. 장훈의 사진과 이력서, 사본을 넘겼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왔어요. 선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게 있어. 이 사람 5살 이전 기록이 아예 없어. 출생 신고도 없고 병원 기록도 없고 보호시설에 입소한 게 첫 번째 기록이야. 현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5살 이전이 비어 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현수도 정확히는 몰랐어요. 하지만 직감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다. 엄마가 왜 저 사람에게만 보리차를 끓여주는지, 아버지가 왜 저 사람 앞에서 흔들리는지,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림의 윤곽이 현수를 겁먹게 했습니다. 며칠 뒤 차고에서였어요. 장훈이 아침 배차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수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차를 꺼내러 온 게 아니었어요. 장훈 앞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왜 왔는지 내가 먼저 밝혀내겠어. 장훈은 멈칫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척하지 마. 넌 뭔가 숨기고 있어. 5살 이전에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알아낼 거야. 현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장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5살 이전.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장훈 자신도 모르는 시간이었으니까요. 현수는 돌아서 나갔습니다. 차고에 장훈 혼자 남았어요. 세단 보닛 위에 새벽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장훈은 그걸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장훈이 회장을 태우고 시내로 나가는 길이었어요.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운전 중이라 받을 수 없었어요. 회장을 내려드리고 주차장에 세운 뒤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5통. 전부 할머니가 다니시는 병원이었어요. 장훈의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5통이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박순남 환자분이 투석 중에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지금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장훈의 시야가 순간 흐려졌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주차장 앱을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어요. 택시를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회장의 만찬 일정이 있었어요. 8시에 호텔까지 모셔다 드려야 했습니다. 장우는 떨리는 손으로 윤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실장님, 할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오늘 저녁 배차를 다른 분께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만찬 배차를 빼먹으면 됩니까? 윤 실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하지만 화가 나서가 아니라 당연한 사실을 말하는 톤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기사는 기사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개인 사정으로 일정을 빼는 건 없는 거였죠. 죄송합니다. 그래도 지금 가야 합니다. 장우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을 나서려는데 다리가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어요. 택시를 잡으려고 길가에 섰지만 손을 드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세 대가 지나가고 나서야 겨우 한 대가 섰어요. 뒷좌석에 앉자마자 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택시 창밖으로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부재중 전화 5통이라는 숫자만 박혀 있었어요. 응급실 앞 복도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쬐고 있었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딘가에서 환자를 실은 침대가 바퀴 소리를 내며 지나갔어요. 장우는 접수 창구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서 있다가 간호사를 붙잡았습니다. 지금 안정은 되셨는데 신부전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 앞으로 투석 횟수를 늘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장우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댔어요. 그리고 천천히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투석 횟수를 늘린다. 그건 돈이 더 든다는 뜻이었어요. 지금도 빠듯한데. 그런데 오늘 배차까지 빠졌으니 잘리는 건 아닐까? 잘리면 병원비는 어떡하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장훈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얼마 뒤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장훈이 응급실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할머니는 수액줄이 꽂힌 손을 들어 장훈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도 장훈의 손목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나와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금 그런 말 하실 때가 아니에요. 그 집에서 나오라고. 할머니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눈이 간절했어요. 겁먹은 눈이었습니다.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어요. 처음 저택에 갈 때 남의 집에서 눈치 보며 살지 말아라고 했을 때와도 첫 면회에서 편한 게 꼭 좋은 건 아니다라고 했을 때와도 결이 달랐습니다. 이건 간청이었어요. 제발 나오라는 간청. 장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나가면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남으면 이 집의 비밀과 현수의 적대와 회장의 혼란 속에서 버텨야 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무너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져갔어요. 다시 잠에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장우는 할머니의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투석 바늘 자국이 겹겹이 남아있는 손이었습니다. 장훈의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어요. 병원 창밖으로 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훈은 할머니 침대 옆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어요.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심장 모니터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울렸어요. 삑, 삑, 삑. 그 소리를 들으며 머릿속에 현수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5살 이전에 내가 누구였는지 장훈도 알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요. 할머니가 태어난 건 사흘 뒤였습니다. 장훈은 병원비 서류를 정리하고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윤 실장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질책은 없었어요. 대신 한마디만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다음부터는 미리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잘리지는 않았어요. 장우는 안도했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그 집에서 나와라가 귓가에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투석 횟수가 늘어났고 돈이 더 필요했습니다. 저택에 복귀한 지 며칠 뒤였어요. 아침에 윤 실장이 직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경비 시스템 정기 점검이 있습니다. 점검 업체가 들어오면 각 구역 잠금이 순차적으로 해제됐다가 재설정됩니다. 30분 정도 걸릴 예정이니 그 사이 각자 위치에서 대기해 주세요. 장우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비 점검이 자기와 무슨 상관인가 싶었습니다. 그보다는 할머니 걱정이 더 컸어요. 투석 횟수가 주 3번에서 4번으로 늘었고 병원에서는 신장 이식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우는 숙소 침대에 앉아 청구서 금액을 계산하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숫자가 장훈의 월급을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됐어요. 점검업체 직원 2명이 저택에 들어왔습니다. 윤 실장이 그들을 데리고 2층 보안 패널 쪽으로 올라갔어요. 1층에는 장훈 혼자 남았습니다. 차고에 가서 세차를 할까 하다가 숙소에 두고 온 걸레를 가지러 복도를 걸었어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금지된 방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정확히는 문이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경비 시스템이 해제되면서 전자잠금이 풀린 거였어요. 장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첫날 윤 실장이 절대 출입 금지라고 했던 그 문이었어요. 다라반들한 롯세 문손잡이, 바랜 나무색, 그리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나프탈렌 냄새. 냄새가 코에 닿는 순간 장훈의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첫날 밤 이 문 앞을 지나갈 때와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머리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윤 실장이 올라간 지 얼마 안 됐어요. 30분이면 잠금이 다시 걸립니다. 지금 들어가면 들킬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장훈은 문을 밀었어요. 낡은 경첩이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 온몸이 움찔했어요. 복도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 발을 안으로 디뎠어요.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에 커튼이 쳐져 있었고 커튼 틈으로 가느다란 빗줄기가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먼지가 그 빛 속에서 느리게 떠다녔습니다. 방은 장훈의 숙소보다 좁았어요. 나프탈렌 냄새가 진하게 코를 찔렀습니다. 오래된 물건을 보관해 온 방이라는 게 냄새만으로 느껴졌어요. 누군가 이 방에 시간을 가둬놓은 것 같았습니다. 벽면에 낡은 선반이 하나 있었어요. 선반 위에 골판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 옆에 작은 비닐봉투가 있었고 그 옆에 오래된 캠코더 테이프가 2개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장훈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바스락. 낡은 판지가 벌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서 크게 울렸어요. 상자 안에 전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실종아동 전단지였어요.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장이었어요. 빼곡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걸 인쇄하고 전봇대에 붙이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을 시간이 이 두께 안에 전부 담겨 있었어요. 장훈은 맨 위에 전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정재훈, 남, 5살, 2007년 11월 실종. 전단지 가운데에 아이의 사진이
웃고 있었어요. 장우는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어요. 17년 전의 사진이니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묘했어요. 아이의 까만 눈이 자기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착각인 것 같기도 하고 판단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사진 아래쪽에 적힌 신체 특징란에서 장훈의 눈이 멈췄거든요. 왼쪽 무릎에 반달 모양 흉터. 장훈의 왼손이 무의식적으로 자기 왼쪽 무릎 위로 갔습니다. 바지 천의로 익숙한 흉터의 윤곽이 느껴졌어요. 어릴 때부터 있었던 흉터. 할머니는 지하상가에서 널 발견했을 때 이미 있었다고 했습니다. 장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전단지를 쥔 손가락이 종이를 구길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구두 소리였습니다. 또각, 또각. 윤 실장의 발소리였어요. 2층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장훈의 등에 식은땀이 쫙 흘렀어요. 전단지 한 장을 접어서 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상자 뚜껑을 닫고 원래 위치에 올려놓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상자가 선반에 부딪히며 소리가 났습니다. 장훈은 이를 악물고 문 쪽으로 돌아섰어요. 문틈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온 순간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윤 실장의 구두 소리가 계단 아래쪽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장훈은 숙소 쪽으로 걸었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주머니 속 전단지가 허벅지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어요. 숙소 문을 닫았습니다. 등을 문에 기대고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한참 동안 그 자세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주머니에서 접은 전단지를 꺼냈습니다. 종이가 체온에 눅눅해져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구겨진 전단지 위에 5살짜리 아이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정재훈. 장훈은 그 이름 위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정, 재, 훈. 한 글자씩 더듬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정재훈, 장훈, 재훈, 장훈. 이름이 비슷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슴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왼쪽 무릎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지를 걷어 올렸어요. 반달 모양의 흉터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전단지 속 신체 특징과 같은 위치, 같은 모양이었어요. 장훈의 입에서 나직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게 나야? 방 안에 그 한마디만 낮게 울렸어요.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장훈의 손에 쥐어진 전단지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반 위에 남겨둔 캠코더 테이프 2개가 장훈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장훈은 전단지를 서랍에서 꺼냈다 넣기를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협탁 서랍을 열었어요. 접힌 전단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꺼내서 펼쳐보았어요. 정재훈, 5살 왼쪽 무릎 반달 모양 흉터.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접어서 넣었습니다. 다음 날도 같았어요. 그 다음 날도. 확인하고 싶었지만 확인하는 게 무서웠습니다. 만약 이게 정말 자기 이야기라면, 그러면 지금까지의 인생은 뭐가 되는 건지. 하지만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장훈은 휴일에 외출 허가를 받고 자기가 어린 시절 있었던 보호시설을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탔어요. 시설은 외곽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문. 장훈은 이 건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매주 일요일 잡채 도시락을 들고 찾아오시던 곳이었으니까요. 사무실에서 기록 열람을 신청했어요. 본인 기록이었으니 절차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낡은 파일 캐비닛을 열고 서류철을 꺼냈어요. 누렇게 변색된 종이였습니다. 입소일 2007년 11월 27일 추정 나이 5살 발견 장소 서울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신체 특이사항 왼쪽 무릎 열상 봉합 흉터 장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단지에 적힌 실종일은 2007년 11월이었어요. 입소일도 같은 달이었습니다. 왼쪽 무릎 흉터 같은 위치, 같은 모양. 장훈은 서류를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직원이 괜찮으시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글자가 흐려졌어요.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실종일과 입소일, 나이, 흉터 위치, 발견 장소가 고속터미널 지하상가라는 것까지 서류를 복사해 달라고 했어요. 직원이 건네준 복사본을 가방에 넣을 때 손가락이 계속 떨렸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밤이었어요. 장훈은 윤 실장의 방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윤 실장은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장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뭔가를 직감한 것 같았어요.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실장님, 그 방에 대해 알고 계시죠? 장훈은 돌려 말하지 않았어요. 윤 실장은 문 앞에 선 채 장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복도 시계의 초침 소리만 울렸습니다. 윤 실장이 입을 열었어요. 들어와요. 방 안에 마주 앉았습니다. 윤 실장은 한참 동안 무릎 위에 놓인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7년 전에 회장님 아드님이 실종됐습니다. 장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가족여행 중이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쉬고 있었는데 5살짜리 아드님이 주차장에 서 있던 고속버스에 혼자 올라탔습니다. 호기심이었겠죠. 버스가 출발해버렸고 회장님 내외분이 알아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윤 실장의 목소리가 낮고 고르게 이어졌어요. 하지만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휴게소 일대를 미친 듯이 찾았습니다. 경찰도 동원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이미 서울로 가버린 뒤였습니다. 수색 범인은 휴게소 인근이었고 아이가 있는 곳은 서울 고속터미널이었으니까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 수사는 미제로 끝났고 그 뒤로 회장님이 그 방을 잠그셨습니다. 아드님이 쓰던 물건들을 전부 그 방에 넣고 나프탈렌을 채우고 잠갔어요. 17년째 그 상태입니다. 장훈은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침을 삼키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혀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1년에 한 번 아이 생일에만 그 방에 들어가십니다. 혼자서요. 나오실 때 눈이 항상 부어 계셨습니다. 윤 실장이 장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기사님이 그 방에 들어간 거 알고 있습니다. 점검이래. 장훈의 등이 굳었어요. 윤 실장은 그 표정을 보고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화내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어요. 사모님이 기사님한테 보이시는 태도, 회장님이 흔들리시는 모습, 그리고 기사님 본인도 뭔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장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실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랍에서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가 만든 여분입니다. 회장님은 모르십니다. 그 방에 캠코더 테이프가 있을 겁니다. 직접 보세요. 장훈은 새벽에 금지된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나프탈렌 냄새가 다시 코를 찔렀어요. 선반 위 캠코더 테이프 2개.
장우는 그것을 들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저택 창고에서 오래된 캠코더를 찾아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손으로 닦아내고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굳어 있었어요. 작은 화면에 지직거리는 노이즈가 흘렀습니다. 몇 초간 회색빛 노이즈만 이어지다가 화면이 선명해졌어요. 거실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거실. 통유리창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소파에 젊은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무릎 위에 5살짜리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회장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웃고 있었어요. 회장이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한 박자씩 쉬어가는 그 리듬. 장훈이 첫날 밤 복도에서 들었던 바로 그 멜로디였어요. 아이가 그 콧노래를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서툴게 박자가 어긋나면서도 신이 나서 다음 장면이 이어졌어요. 아이가 식탁에 앉아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빠 나 이거 먹고 싶어. 장훈의 숨이 멈췄습니다. 그게 아이가 아버지의 말버릇을 따라하고 있었어요. 5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며칠 전 거실에서 장훈의 입에서 나온 말과 똑같았습니다. 영상이 바뀌었어요. 욕실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아이를 목욕시키고 있었어요. 아이가 비누 거품을 양손에 잔뜩 묻히고 웃으며 사모님의 볼에 거품을 발랐습니다. 사모님이 까르르 웃었어요. 아이도 웃었습니다. 비누향. 글로브 박스에 있던 유통기한 지난 방향제와 같은 향이었을 거예요. 장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억은 없었어요. 영상 속 그 아이가 자기라는 확신도 아직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반응하고 있었어요. 콧노래를 들을 때 빨라지던 심장, 보리차를 마실 때 뜨거워지던 눈시울, 무릎 두드리기, 말버릇, 전부 이 안에 있었습니다. 5살의 기억이 머리에서는 지워졌지만 몸 어딘가에 남아서 17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억은 없다. 하지만 몸이 기억한다. 장훈은 캠코더 화면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5살의 자기가 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웃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장훈은 서재 앞에 섰습니다. 캠코더 영상을 본 뒤 이틀이 지나 있었어요. 이틀 동안 장훈은 평소처럼 회장을 태우고 운전을 했습니다. 평소처럼 차 문을 열고 평소처럼 닫았어요. 하지만 백미러 속 회장의 얼굴을 볼 때마다 영상 속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무릎 위에 아이를 앉히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그 사람. 그리고 지금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이 사람. 같은 사람이었어요. 장훈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전단지와 보호시설 기록 복사본을 쥐고 있었어요. 종이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무거웠어요. 서재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려고 손을 올렸다가 내렸어요. 다시 올렸습니다. 주먹이 쥐어졌다 펴졌어요. 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장훈은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 안에서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장훈은 문을 열었어요. 회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스탠드 불빛 아래로 회장의 얼굴에 그림자가 져 있었습니다. 장훈이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장훈은 대답 대신 책상 위에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전단지 1장, 보호시설 기록 복사본 1장. 종이가 책상에 닿는 소리가 조용한 서재에 울렸어요. 탁! 가벼운 소리였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종이 위로 내려갔어요. 전단지를 보는 순간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안경을 벗었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안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다시 벗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단지 위에 글자를 읽고 있었어요. 정재훈, 5살, 왼쪽 무릎 반달 모양 흉터.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장훈은 바지를 걷어 올렸어요. 왼쪽 무릎에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반달 모양, 17년 된 흉터. 회장의 눈이 그 흉터 위에 멈췄어요.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몸이 굳어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몇 번 입술만 움직이다가 겨우 말이 나왔습니다. 그날 휴게소에서 잠깐 눈을 뗀 사이였어.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주차장 쪽으로 뛰어간 걸 봤어야 했는데 버스에 올라탄 걸 몰랐어. 버스가 출발하고 나서야 내가 없다는 걸 알았어. 미친 듯이 찾았는데 말이 끊겼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사람이 우는 모습을 장훈은 처음 보았습니다. 저택에서 한 달 넘게 함께 지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어요. 날카롭고 지쳐있던 눈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장훈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이를 꽉 물었습니다. 지금 울면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2번을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장훈의 가슴을 찢었어요. 그때 서재 문이 열렸어요. 사모님이었습니다. 소리를 듣고 내려온 거였어요. 사모님은 책상 위에 전단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훈의 걷어올린 바지, 무릎 위에 흉터를 보았어요. 사모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장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장훈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어요. 떨리는 손가락이 장훈의 눈썹을 더듬고 코를 더듬고 입술 위를 더듬었습니다. 눈물이 사모님의 볼 위로 소리 없이 흘러내렸어요. 재훈아. 사모님의 입에서 17년 만에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장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기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귀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사모님이 장훈을 끌어안았습니다.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장훈은 팔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엄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가슴이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도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사모님의 등을 조심스럽게 토닥였어요. 그 순간 보리차의 구수한 향이 사모님의 옷에서 났습니다. 매일 아침 숙소 앞에 놓여있던 그 냄새. 장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복도에서 인기척이 있었습니다. 현수였어요. 잠옷 차림으로 서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장훈의 얼굴을 감싸고 우는 모습, 아버지가 의자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무너져 있는 모습, 현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렸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1층으로 내려갔어요. 장훈은 현수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서재를 나갔어요.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 현관을 나섰습니다. 정원이었어요. 겨울밤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잔디 위에 서리가 내려앉아 가로등 불빛에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정원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등을 보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훈이 뒤에 멈춰 섰어요. 현수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야?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울먹임이었어요. 빈자리 채우는 대용품이었냐?
진짜가 돌아오면 버려지는 거냐? 장우는 한 발 다가갔습니다. 난 내 자리를 빼앗으러 온 게 아니야. 그냥 알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누구인지. 현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어깨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우는 현수의 옆으로 걸어갔어요. 나란히 섰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어요. 아무 말 없이 현수는 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요.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장훈의 손이 내밀어져 있었어요. 현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현수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겨울 정원에 나란히 서 있었어요. 그때 저택 안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재 쪽이었어요. 회장의 콧노래였습니다. 한 박자씩 쉬어가는 그 리듬.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어요. 멜로디가 한 소절, 두 소절 이어졌습니다. 장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자기도 모르게 다음 박자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17년 전에 멈췄던 멜로디가 마침내 이어졌어요. 겨울 정원 위로 두 사람의 콧노래가 겹쳐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멜로디와 아들의 멜로디가 17년의 빈자리를 사이에 두고 서툴게 하지만 끊어지지 않고 현수는 장훈의 손을 잡은 채 그 콧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눈물이 볼 위로 흘렀지만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서재 창문 너머로 사모님이 회장의 어깨에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두 사람도 울고 있었습니다. 지하상가에서 시작된 장훈의 이야기가 이 정원에서 새로운 페이지를 펼치고 있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에게 어떻게 말할지도, 이 가족 안에서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멈춰있던 콧노래가 다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잊혀진 인연은 없습니다. 머리가 잊어도 몸이 기억하고 시간이 지워도 마음이 찾아갑니다. 여러분 곁에도 아직 이어지지 못한 콧노래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